이번 방안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대표님? 네. 그렇죠. 왕이가 오게 되죠. 여기 잠깐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은데, 왕이 외교부장하고 강경화 장관, 대체 무슨 말을 할까요? 웃는 모습을 보면, 외교부장이, 우리 강경화 장관이, 에이, 한알령 해지 좀 해줘. 뭐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왕이가 오든 시진핑이 오든 이제 중요하게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자, 25일 와서 27일까지 이제 한국 예방을 합니다. 근데 먼저 일본을 방문해요. 그리고 우리를 방문합니다. 중국은 일타 쌍피 전략을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의 동맹들을 어떻게 좀 껴안으려고 하는지 이제 이 부분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뭐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게 되면 야, 바이든이 친중적인 인물이지 않냐? 그래서 이런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한데, 미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한데 이 부분은 또 강경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쪽에서는. 그래서 야, 우리가 좀 고립될 수 있으니까 동맹국들을 좀 껴안아 볼까 이제 이런 입장이고 충분히 뭐 중국의 입장을 설명할 것 같아요. 계속 뭐 우리를 지금 무역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압박만 하기는 어려우니까 야, 우리 사정이 이러니까 좀 도와달라 이제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좀 되는 것 같고 그다음 이 왕이가 방문을 하게 되면 항상 그 다음에는 이제 시진핑 방안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 방안으로 이어졌는데 2014년도에도 왕이가 방문하고 그 다음 시진핑 방안으로 이어졌다고요. 보통 왕이가 이제 방문을 하게 되면 그 중에는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14번 중에서, 13번 중에서 7번 정도는 누구를 수행을 해서 방한을 했다는 이야기죠. 이번에 왕이 방한은 뭔가 시그널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야, 그러면 시진핑이 지금 코로나도 안 좋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언제 오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그래야만 그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는 흐름을 포착을 하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12월 초나 중반 정도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1월 20일 전까지는 와야 되겠죠. 1월 20일 날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입성을 하니까 그때까지는 좀 뭔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12월 달에 보면 중순에 중국의 경제 공작 회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전에나 와야 되겠죠. 해서 중순 전에 초중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어디로 오느냐? 지금 코로나가 안 좋죠. 그래서 제주도로 올 개연성이 좀 높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또 일본하고 맞물리겠죠. 거물급이 가는데 그냥 한국만 방문하고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중국과 일본과 우리를 같이 동시에 방문하는 그런 전략을 뭐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그럼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서두르느냐? 방안이나 방위를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 압박이 거세질 것 같아요. 마지막 우리가 보통 촛불이 그 마지막 그 새벽에 오기 전에 가장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이 되기 전에 그리고 마지막 꺼지기 전에 촛불이 가장 강력하게 타오르듯이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마지막 좀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선 실패를 하면서 상당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굴욕을 맛봤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뭐 편집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은 어떤 그 패닉에 빠지게 되면 이게 통제가 안 됩니다. 아마 트럼프도 지금 해나가는 것을 보면 그런 좀 광기가 좀 폭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광기가 여러 가지로 뭐 트위터로 뭐 측근들을 해임하거나 아니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야, 우리는 사형에 반대하겠어 이런 입장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트럼프는 여기서 야, 이번에 내 임기 전에 3명을 이번에 사형을 하겠다. 이런 사형 집행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광기가 폭발하게 되면 그 종착역은 어딜까 생각을 해보면 대만 문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가장 중국을 효과적으로 괴롭힐 수 있는 쪽이 대만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자기가 이번에 대선에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를 이제 최종적으로 승인하게 되면 아마 4년 후에는 다시 한번 대권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전초기지를 마련하는 게 저는 대만 카드로 보여지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야, 너희 한번 이번 참여에 독립해봐 해서 대만 독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독립하려면 너희들 무기도 많아야 되겠지 해서 무기도 팔고 그러다가 좀 분위기 좀 더 좋아지면 야, 너희 뭐 유엔에도 가입해 볼까? 또 WH에도 가입해 볼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기는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뭐 폼페이오를 통해서 대만을 방문해라든지 아니면 그 대만 해협 있죠. 또 남중국해도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략 자산, 뭐 B2B나 이런 부분을 뭐 이쪽 그 대만 해협에 한 번씩 출몰시키거나 주둔하는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자꾸 이런 부분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야, 너희 자꾸 남중국해나 대만에 입에서 저 우방이라고 해서 자꾸 도와주려고 하고 그쪽에 전략자산 배치를 하게 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해서 뭐 100% 전쟁이 안 된다고 보장 못 한다. 우리 해군력도 너희만큼 괜찮아. 이런 발언을 하는 거죠. 미국에서는 짜증나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기존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 일단 바이든도 뭐 따로 똑같이 달라질 건 없다는 이야기죠. 물론 바이든이 분명히 아킬레스건은 있습니다. 뭐 자기 아들 회사 중국에서부터 투자 받고 이런 부분도 있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수장이 됐을 때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전체 미국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교안보 쪽에서는 좀 강한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이번에 그 대중 강경파로 누가 들어설까 이제 국방장관이 보면 미셸 플러너이가 들어설 개연성도 높아요. 여성분인데, 야, 우리가 남중국해에서 뭔가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72시간 이내에 중국을 침몰시켜야지 중국 함대를. 그렇지 않으면 우방들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초강경 입장이라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야, 우리가 트럼프 압박도 정말 힘들게 버텼는데 또 이번에 새로운 시절이 오면 좋아질 걸로 봤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과연 바이든은 어떤 입장을 보일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과거에 보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상호 내교 시절에 보면 뭐 시진핑이나 장쩌민이나 뭐 다들 만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약간 우호적인 입장이 됐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보면 뭐 WTO에도 가입시켜주고 또 무역 최애국 지위도 인정을 해줬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하는 발언을 보면 상당히 좀 강경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대중 전략을 보면 외교안보 쪽에서는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 대신 뭐 기후 협약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소프트 터치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만 문제를 들러놓고 지금 문제도 좀 일어나는데, 자, 그럼 우리 중국은 미국이 뭐 이 쿼드로 압박을 하는 거죠. 예, 쿼드로 뭐 인도, 일본, 뭐 미국 이렇게 해가지고 쿼드로 안보 체제로 압박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효과적으로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생각을 해봐서, 야, 우리가 군사적으로는 미국에 뭐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대응을 해볼 수 있어. 이런 입장이거든요. 특히 해군력은 상당히 좀 규모면에서 보면 미국을 앞지를 정도로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당하는 건 뭐냐? 결국은 미국이 뭐 무역으로 때리고 무역 분쟁 때리고 또 달러 패권에서 우리가 뒤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는 이 기축통화 지위를 좀 획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점점 중국이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힘만 쓰는 그런 것이었다면 이제는 중국도 머리를 쓴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 부분이 RCEP로 나타나는 거죠.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 협정자. 이건데 15국이 참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전 세계 GDP의 근 30%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뭐 아시아 이쪽에 나라들이 많이 다소 포진되어 있는데 특히나 일본, 한국, 호주 이런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죠. 상당히 중국으로서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 바이든 내정자가 그 다음 날 바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근데 분명히 미국에서는 TPP를 다시 가입을 할 겁니다. 근데 TPP를 가입한다 그러면 이제 TPP 관련주들을 우리가 뭐 투자 전략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TPP 가입할 것이다 해서 섬유유복주를 좀 보자. 그 중에서 뭐 SG 중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재료도 좀 있었지만 좀 강하게 움직였다고. 지금은 뭐 TPP 관련주를 볼 필요는 없고 이제 앞으로 바이든이 집권하게 되면 이제 TPP 관련해서 호재와 악재가 번갈아 드는 그런 업종이 분명히 생길 거라는 이야기죠. 자, 이 부분은 제가 뭐 다음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지금은 미국이 지금 중국을 압박을 하죠. 중국 입장에서는 야, 그러면 내가 압박을 하게 되면 미국이 직접 하게 되면 서로 뭐 분쟁이 일어나니까 안 할 것이고 동맹들을 통해서 압박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부분을 와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럼 동맹국이 어디예요? 일본하고 한국이죠. 근데 한국은
경제적으로 중국하고 가까워지다 보니 좀 우리가 껴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일본이 문제죠. 일본이 문제긴 하지만 일본은 보면은 이번에 그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선택을 할 때 약간 바이든 쪽에 우호적인 발언을 했었죠. 이번에 WTO 사무총장 할 때도 보면 우리나라를 좀 지원 안 했잖아요. 미국은 우리를 지원하는데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본을 효과적으로 공략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힘으로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과거에는 힘으로만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동중국해에서 센카구 열도, 야, 우리 땅이니까 제발 나, 막 이렇게 압박을 하잖아요. 군사적으로. 뭐 비행기도 전략자산도 띄고 해서 압박을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쥐도 궁지로 몰면 고양이를 물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마찬가지로 너무 군사적으로 밀면 안 되니 머리를 쓰는 게, 야, 경제적으로도 이제 일본을 좀 핸들링 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미국의 국채를 주로 했다면 이제는 일본의 국채를 지금 폭식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딱 외교적으로 보면 이렇게 안정장치를 경제적으로도 해놓고 언제든지 이걸 가지고 일본을 좀 괴롭히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 외교적으로 보면, 야,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우리 RCEP도 좀 하고 뭣도 하고 해서 너희도 좀 도와줄게. 너희도 지금 한국하고 서로 관계가 안 좋잖아.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도 수혜를 받지만 일본도 수혜를 좀 받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부각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중국은 미국 국채를 좀 줄이고 일본 국채를 좀 매수를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일본은 미국 국채를 지금 계속 사고 있고 중국은 미국 국채를 지금 계속 파고 있습니다. 3조 달러에서 지금 1조 600억 달러까지 내려오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역전이 돼서 일본은 한 1조 2천억 달러 정도 되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중국이 미국의 달러를 좀 줄이고 일본 국채를 매수하는 것은 이제 좀 뭔가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일본을 효과적으로 좀 공략해보자, 이제 이런 건데, 지금 중국이 달러 자산을 좀 줄이는 것이 79%에서 59%로 좀 줄였다고요. 반면에 일본의 국채는 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73%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거죠. 자, 이런 움직임은 중국이 그래도 머리를 좀 쓰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중국이 일본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한국도 방문하고 또 머리를 쓰는 게, 야, 우리가 정말 힘들었던 부분은 뭐냐. 결국 무역이나 아니면 달러 패권을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진 거 아니야. 야, 미국 봐라. 자기들 어렵게 되면 국채 발행해서 달러 무제한으로 찍어내지 않냐. 그리고 우리도 적어도 기축통화는 되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 준하는 그런 위안화의 글로벌화를 챙겨보는 게 좋겠다. 그래야만 힘으로 해보면 이길 수 있지만 머리로는 안 됐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머리를 써서 미국에 대응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 하는 게 그거죠. 자, 미국이 자꾸 중국의 그 원유 수송료를 압박을 해. 이제 그게 항행의 자유를 들어서 원유 수송료를 좀 차단하려고 하고 압박을 하려고 하죠. 중국은 이걸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1대1로를 만듭니다. 근데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1대1로라는 것은 못 사는 나라들, 야, 우리가 차관 대줘서 뭐 도로 건설하고 댐 짓고 항만 건설하고 해서 실제로 얘네들한테 채무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 거죠. 실제로 그거 운영해서 돈도 안 되는데 그거 운영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적자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그 적자에 빠지게 하면 이제 내부에서 난리 나겠죠. 야, 현 정권이 중국하고 붙어먹어서 이렇게 됐다, 막 난리 할 테니까 그때 슬그머니 중국은 채무 탕감을 해줍니다. 이번에 보면 이 미국 중국하고 또 잠비아하고 이렇게 좀 만나서 또 채무 탕감해주는 그런 움직임도 나왔죠. 그래서 1대1로 채무 함정에 빠뜨리게 되고 그 사람들 채무 탕감해주는데 대신 우리 디지털 위안화 써. 이번에 그 인민은행이 디지털 위안화를 이제 발행하잖아요. 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지능적으로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마이너스 국채 발행도 지금 염두를 해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첫 마이너스 국채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자, 일단 그 마이너스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근데 미국의 달러
달러에 좀 묶이는 그런 흐름을 일단 최대한 좀 줄이고, 야, 유럽 시장에서 좀 국채를 팔아서 미국 의존도를 좀 줄여보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채권 수익률도 많이 하락을 했지만 유럽 투자자들이 대거 중국으로 좀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 본드를 발행을 했어요. 한 40억 유로 정도 발행을 했는데, 그 중에서 유럽 투자자들이 뭐 4배 이상 몰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야, 그러면 지금 뭐 마이너스 채권이면 웃돈을 줘야 되는데 웃돈을 주고서라도 왜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 사람들도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22가 코로나 때문에 안 좋으니까 뭐 채권들을 막 대거 사들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22한테 팔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안전자산으로 인식도 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중국이 경기 회복이 누구보다도 뛰어나다. 코로나가 제일 먼저 걸렸지만 이걸 효과적으로 차단을 하고 지금 백신도 접종을 해요. 자기들은 한 건도 부작용이 없다고 하는데 뭐 두고 볼 일이죠. 다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야, 우리 경제 좋아지고 있어, 그래서 뭐 연간으로 따지게 되면 뭐 4%, 5% 성장률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다고요. 자, 그럼 뭐 중국은 지금 안전자산으로 인식될 정도로 상당히 경제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야, 웃돈을 줘서라도 나중에 코로나가 좀 안 좋아지고 경기가 침체되게 되면 채권 가격이 또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럴 때 현재 마이너스 국채를 샀지만 현재보다도 상황이 더 안 좋아졌을 때 이걸 또 팔 수 있는 거거든요.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하고 22가 든든한 뒷배로 있기 때문에 유럽 채권자들이 이렇게 돌아왔다. 근데 신기한 게 독일 채권도 상당히 초안전자산으로 인식하잖아요. 근데 거의 독일 국채하고 맞먹는 수준으로 지금 5년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125로 발행을 했다고요. 이런 측에서 보면 중국이, 야, 이제 경제대국으로 거듭나면서 미국하고 대항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 이면에는 좀 그늘이 있는 거죠. 항상 중국은 통계 마사지라고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면 그 코로나 확진자 보면 실제로는 우한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이 늘었는데, 근데 그게 뭐 좀 수치를 많이 줄여서 이렇게 좀 마사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성장률도 마찬가지요. 실제로 뭐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자기들은 뭐 6%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중국에서 그 GDP 성장률을 측정하는 방법이 좀 약간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죠. 뭐 인공위성으로 빛이 얼마나 많이 발사됐나, 뭐 여기에 따라서 GDP 성장률을 일부 항목으로 추구하고 이럴 정도로 중국은 약간 통계 마사지에 능한데, 근데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죠. 보면 중국의 국유 기업들이 있죠. 이런 쪽에서 디폴트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쪽은요, 대부분 보면 뭐 칭하유니그룹, 이쪽은 반도체 그 자급자조가 이것을 외치면서 반도체 굵기 중심이라고요. 근데 이 기업이 좀 디폴트를 좀 내놨죠. 자, 그다음에 뭐 화천자동차, 이쪽은 BMW하고 업무 협약을 펼쳐서 하는 괜찮은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평사가 트리플 A 등급을 줬던 그런 국유 기업들인데 이런 쪽에서 디폴트가 발생을 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좀 국유 기업이기 때문에 좀 좋게 좀 해주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지원이 없어지게 된다면 이건 상당히 좀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일각이지만 중국이 이야기하는 만큼 중국의 경제가 아주 좋아지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약간의 좋아지긴 한데 약간 좀 뻥은 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미국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우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그 과정에서 요즘에는 머리를 써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번 주 시장 정리와 다음 주 투자 전략 이야기해 주실게요. 네, 그렇죠. 우리 국고처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을 좀 많이 제시를 해드리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다음 주에는 반드시라고 해야 될 정도로 미국 시장도 올라가야 된다, 우리 시장도 올라가야 된다, 이제 그랬는데 월요일부터 상승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근데 미국이 만약에 이번 주에 조정을 받았다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매도가 매도를 부르거든요. 주식은 수급 논리에서 움직인다고요. 매도할 사람이 많으니까 빠지는 것이고 매수할 사람이 많으니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은 이번 주 초에 빠지면 안 되는데 좀 잘 효과적으로 방어를 해줬다. 지금은 좀 약간 노이즈가 있어서 박스권 등락이 나와도 상관없다고요. 근데 이번 주에는 안 됐다.
다음 주에도 어느 정도 뭐 노이즈가 있으면서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또는 뭐 이런 지원 프로그램 종료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고 또 코로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레인지에서 좀 움직일 걸 보여집니다. 자, 그럼 코스피는 어떻느냐?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독주가 시작될 것이다 했는데 월요일날 이제 강한 움직임이 나온 후에 소폭 눌러주고 있거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코스피는 주도주가 등극을 했기 때문에 코스피는 뭐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아도 다시 재생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코스닥이 중요하죠. 코스닥이 자칫 여기서 수급이 꼬이게 되면 21선까지 터치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오히려 상승의 이틀 연속, 3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어렵게 60일선 위로 돌파를 하는 그런 좀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이런 주도주들이 강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때 제가 지수 관련 ETF를 보라고 말씀드렸죠. 뭐 저도 투자자들하고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뭐 이런 쪽을 좀 공략을 해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좀 계속 될 것 같다. 근데 지수가 일단은 이제 안정이 되다 보니 좀 세력들이 좋아하는 개별주나 테마주들도 잘 움직이는 그런 종목 장세가 당분간 연출이 되니까 투자자들이 지수는 올라가는데 종목들이 안 올라갔다고요. 근데 앞으로는 지수도 좀 좋아지고 종목들도 좋아지는 시기가 온다고요. 제가 지난 1, 2주 전에도 그 말씀 드렸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난주에 제가 바이오하고 이쪽 신공항을 보라고 했는데 바이오주들이 잘 움직였고 신공항도 급등이 나오긴 했는데 소폭 눌러줬다. 그런데 앞으로는 신공항이 바로는 가기 어렵고 재료 노출 때문에 기간 조정을 받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 보궐선거나 또 이런 대통령 선거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음 주에는 미국 증시가 뭐 등락을 해도 상관없다. 그리고 우리 시장은 일단 뭐 다음 주 이후에 미국 시장 흐름을 보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음 주에도 뭐 여전히 2,600포인트를 돌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코스닥도 전고점까지는 가능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코스피나 코스닥이 뭐 다음 주에 바로 도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뭐 한 1, 2주, 2, 3주 내에는 연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코스닥은 아직까지는 대형 바이오주들이 약진하지 않기 때문에 지수 관련 ETF나 아니면 테마 개별 종목을 좀 공략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고 기본적으로는요 코스닥에서는 IT 소부장 그리고 바이오주를 보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외국인들은 코스피 쪽에서 반도체 제형주를 핸들링을 한다고요. 근데 얘네들이 자꾸 기관이 따라붙으니까 특히 금융투자에서 따라붙으니까 효과적으로 흔들어요. 일부러 흔들어요. 그래서 삼성이나 뭐 SK 하이닉스에서 약간 좀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그때 살짝 흔들어 줄 때 코스피에서 바이오 대형주를 흔들어 줄 때 이때 IT 소부장 쪽으로 좀 매수를 들어간다. 그러니까 IT 소부장하고 바이오주들은 또 그동안 많이 눌러 있었기 때문에 이쪽 매수세는 들어온다. 그래서 이 IT하고 BT를 기본으로 깔고 그다음에 어떤 테마나 어떤 업종을 좀 봐야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일단 중국 소비주를 봐야 되겠죠. 25일 날 왕이가 방한을 하게 되면 또 시진핑 방한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서 한한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기존에는 뭐 온다 만다 했는데 이제는 좀 마음이 좀 급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화장품 관련주들을 뭐 저점이라면 모아가는 전략도 좋고 다음 주에 이제 오기 전에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는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화장품이나 중국 기업들, 그 다음에 엔터주들 잘 보면 좋고, 그 다음 다음 주에는 AI 관련주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그 ICT 대표 기업 6개가 청와대 예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삼성전자, 그 다음 이통 3사, 그 다음 네이버 카카오 이쪽이 6개가 가는데 여기서 야 작년에 우리가 AI 전략을 세웠잖아. 근데 1년 동안 우리가 잘했나 점검을 해보자.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AI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 삼성이 이제는 이건희 부회장이 이제 없는 자리에서 과연 이재용 후보가 출범을 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을까 하면은 역시 먹거리는 AI 쪽도 삼성에서 좀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렇다면 AI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잘 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북주들은 관심이 많으셔서 한번 언급을 해드리면
앞으로 뭐 악재는 제한적이에요. 대신 어떤 호재가 나온다 하면 한번 팡 치고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주를 들고 있는 분들은 뭐 지나치게 나쁜 상황만 아니라면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더민주 한반도 TF팀에서 이번에 우리가 뭔가 좀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뭔가 다독거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입장으로 미국을 방문했다고요. 미국에서도 그래 알았어 하는데 뭐 식량이나 이런 경제적인 원조나 뭐 이런 부분은 이야기가 좀 살짝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야기가 나오거나 한번 팡 튈 수는 있으니까 보유하시는 분들은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